더 뉴스 2부 시작합니다. 북한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이 어리석음에 극치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제 발사한 순항미사일 발사 지점에 대해서도 우리 군의 분석이 틀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북한이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무례한 언사를 이어가는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자중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순항미사일 발사 지점이 틀렸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한미 정보당국의 평가엔 변동이 없다며 북측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국회가 정기 국회 의사 일정을 합의하고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30일에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민생 법안 등을 처리하는 데 여야가 뜻을 모았습니다. 검찰 월성원전 수사팀과 강제북송 의혹 수사팀이 각각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각각 청와대 개입 의혹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 확보에 나선 걸로 보여 검찰의 전 정권 수사가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강원도 양구에서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병했습니다. 방역 당국이 확산을 막기 위해 매몰 처분에 나섰지만 농장주의 반대로 매몰 처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전날보다 3만 9천여 명 감소해 13만 8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재유행 확산세가 아직 꺾이지 않았다며 신속한 진단과 표적 방역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더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여일 만에 대통령실 개편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3실장 8수석 체제였죠. 2실장 5수석 체제로 슬림화해서 출발을 했는데요. 바꾸겠다는 겁니다. 잦은 정책 혼선에 결국 정책기획 수석 자리를 다시 두기로 한 겁니다. 홍보수석도 인수위 대변인을 지낸 김은혜 전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야당에서는 홍보가 부족해서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본 것 아니냐, 분석한 것 아니냐면서 진단과 처방 모두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개편에 나선 가장 큰 이유는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해서 30% 밑으로 떨어진 지지율 회복이 급선무라는 판단 때문일 겁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030 민심을 반영하는 이준석 대표와의 타협, 포용을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고 더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이제 과거 보수 정권과 달리 세대 연합 정권이에요. 네네. 그래서 2030과 6070 그리고 새롭게 2030 세력이 들어왔고, 근데 2030을 가장 크게 반영하는 핵심 인물이 이준석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2030 지지율이 확 빠진 겁니다, 실제로. 거의 뭐 바닥이에요. 그래서 저는 윤 대통령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치라는 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꼴 보기 싫은 사람하고도 타협하는 거예요. 네, 정치권 이슈 짚어보려 합니다. 인사 논란과 정책 혼선 속에 쇄신 압박을 받아왔던 대통령실 부분적인 개편에 들어갔죠.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을 저격하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는요, 가처분 소송에 이어서 본안 소송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말에 텃밭인 호남 지역 순회 경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의 전국 현안은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려 합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대통령실 개편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요? 어제 발표가 있었죠. 그런데 보면 그동안 사실 슬림하겠다고 해서 대통령실 자체를 줄여서 출발을 했는데 아무리 봐도 좀 정책기획수석이라든지 좀 개편을 해야겠다는 필요성이 있었나 봐요. 어제 개편을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기본적으로 작은 대통령실을 유지하겠다. 그리고 국무회의를 통한 국정의 정상화, 책임장관, 책임총리를 통한 그리고 국무회의를 통해서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국정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그 이제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지금 대통령실이 이전 청와대 정부로 진보 정치학자들조차도 청와대 정부로서 너무 비대하고 청와대 행정관이 국방부 고위 관계자를 불러낼 만큼 그렇게 힘 있는 청와대는 곤란하다고 했던 그 시기에 청와대에서 탈피해서 청와대는 돌려주고 대통령실 작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주쳐야 될 과제는 크고 해서 이게 너무 역부족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죠.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최소한의 조치로 정책 조정 기능만 이제 강화를 하고
또 홍보수석을 국민들이 좀 친숙한 지난 네. 20년간 텔레비전으로서 또 앵커로서 또 최근에는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사상 뭐 거의 될 뻔했던 정말 유리천장을 이제 한 번 더 뚫을 뻔했던 그 친숙한 김은혜 전 의원을 예. 기용함으로써 어떤 국민과의 새로운 친숙한 어떤 관계를 다시 회복한다든가 또 정책 이거는 사실 우리가 뭐 5세 입학 문제라든가 해서 조금 정책 조정의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과 부처가 이렇게 좀 원만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거는 이제 역시 그 노련한 또 정책 그 산자부 차관도 출신이고 전문 정책 관료인 분을 기용을 해서 이게 대통령실과 각 부처가 책임 장관이 일을 하되 네. 대통령실과 조율된 또 대통령도 제대로 그와 관련해서 제대로 인식된 이런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강화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좀 더 개편해야 되지 않느냐. 그건 제가 볼 때는 예,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요? 대통령실의 기조를 볼 때는 대통령실을 더 흔들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대통령실 그리고 국무회의와 책임장관, 책임총리를 통한 또 국회와 협력을 통한 국정기조, 과거와 청와대 정부와 다른 확실한 다른 운영 이런 것들을 원칙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힘들 것 같고요. 여기서 네. 더 강화돼야 될 것은 이제 국회와의 협력, 또 국회도 좀 더 야당도 국정에 좀 더 크게 지침을 주고 하는 그런 역할이 좀 요구된다고 예. 했습니다. 야당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이소영 의원님. 오늘 우상호 비대위원장 말씀 들어보면 홍보수석실 개편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진단이 다르니까 처방도 잘못 나온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좀 오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 그 국정 지지율 낮은 부정평가의 주요 핵심 원인이 인사 문제인데 그 인사 문제가 예를 들면 임명한 사람들이 업무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 이런 것 때문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뭐 일 잘하고 있는데 그게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 인사 문제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평가를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논란이 있는 인사들을 고집불통으로 강행을 하다가 결국에는 박순애 장관처럼 또 사퇴하는 사례가 지금 몇 개월도 안 된 상태에서 예. 100일 만에 나오고 또 전 국민이 아는 최측근 뭐 한동훈 장관을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은 주요 그 검사들을 다 요직에 금감원장까지 앉히는 그리고 측근, 친척, 뭐 20년 지기 이런 분들 중심으로 인사를 하는 모습이 정말 굉장히 이제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인사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메시지인 건데 그 뭐 정책기획수석을 한 명 추가로 임명하고 홍보수석을 교체하면서 뭐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대통령실이 잘못한 게 아니라 네.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서다라는 이 원인 분석을 사실 이 인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대통령실의 잘못으로 사실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분위기를 일신하고 쇄신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이려면 적어도 세 자리는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에서. 세 자리. 비서실장까지. 정무수석, 예. 시민사회수석. 알겠습니다. 자, 여야 의원의 어제 대통령실 개편 발표 내용 평가를 들었는데요. 오늘 아침 회의 때 그리고 라디오 인터뷰 때도 여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잠시 듣고서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 체제 개편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시스템도 그렇게 바꾸고 가고 또 인적 개편도 되어 갈 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인적 쇄신, 전면 개편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전면 두 달, 개편. 석 달 만에 식재를 다 바꾸고 사람을 다 바꾸고 온다고 하면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처음 온 사람들도 사실은 그 업무 인계 받고 네. 그다음에 자기 소관 그 업무 파악하고 또 그 과제 선정하고 하는데 벌써 두세 달이 지나가는 건데. 알겠습니다. 근데 정작 개편의 내용을 열어보니 홍보수석실 개편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과 대통령 측근들의 판단은 다 잘했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이런 지지율이 떨어졌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분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쇄신이 아닙니다. 기능 보강인데요. 진단도 잘못됐고 처방도 잘못되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들으신 것처럼 여야 입장은 크게 엇갈렸는데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은 일단 하락세는 멈췄고 갤럽 조사를 보면요. 24에서 25 그리고 이번에 28 정도 나왔습니다. 부정평가는 여전히 60%대고요. 자, 이번
대통령실 개편 인사가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거기까지 기대하고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예.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대통령실보다 효율적인 대통령실 그리고 국정의 중심을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국무회의와 책임 있는 장관과 국회의 관계를 통해서 하겠다는 그 원칙. 이제 이게 금방 되는 건 아니죠. 우선에 이제 시행착오가 한 100일 동안 있었습니다. 예, 이게 예. 이제 고쳐질 테고 또 지금 그게 뭐 홍보라든가 일부 문제가 아니라 여당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총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보다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예. 국민들이 정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제 반성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지지율이 나오지 않으면 어떠한 사안, 어떠한 어젠다도 실제로 대통령의 어떤 일을 추진하려 해도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할 맞습니다.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예. 그럼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그렇습니다. 인적 쇄신 근데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개편이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요? 뭐 그건 이제 대통령실에서 여러 고민이 있을 테고 예, 실제로 여러 대통령 참모들도 뭐 이런 건 의사를 비췄지만 또 이 새로운 팀워크를 맞춰가는 과정에서 네. 또 지금 한번 100일로 치자면은 한 번에 100일이 끝난 겁니다. 앞으로 7번의 100일이 남아 있습니다. 잘하는 게 더 예. 중요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지금 부족한 이런 소통의 문제라든가 정치력의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 금방 보강할 수가 있습니다. 예. 결심에 따라서.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별로 관심이 없지만은 더 큰 근제에서 더 큰 문제는 경제와 재정과 민생과 외교 안보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난 100일 동안 갖추기 위해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했다 생각을 하고요. 특히 재정 위기만 하더라도 지난 2월 달에 제가 국회 예산결산 특위 때 당시 부총리한테 물어봤을 때 국가 신용 등급 평가도 상당히 위태롭다 그랬습니다. 네. 일단 이걸 순조롭게 넘기고 있고요. 그리고 뭐 금리 폭탄도 지금 어떻게 이걸 서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예. 이 문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정책적 과제가 굉장히 시급합니다. 이게 잘 되면은 이 바탕 위에서 어떤 지난 100일 동안의 시행착오 또 100일 동안의 반성을 바탕으로 앞으로 조금씩 어떤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100일 동안의 시행착오라고 말하기에는 지금 인수위까지 6개월이 지났거든요. 아, 근데 아직도 손발을 맞추고 있다? 뭐 조금 기다려달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너무 아니란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긍정평가가 20%대, 부정평가가 60%대. 예. 그러니까 부정평가가 긍정평가의 뭐 2배, 3배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취임 100일을 기준으로 해서 역대 대통령들 케이스를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됐을 때 78%였어요. 긍정평가가.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도 53%였고요. 그 소고기 광우병 논란이 있었던 이명박 대통령이 그 당시에 20%대였는데 지금 이제 그때랑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명박 정부 때 이 지지율이 취임 4개월 만에 급락하니까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은 그 당시에 유우익 비서실장이 4개월 만에 사퇴를 합니다.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 정도는 사실 어떤 결단을 해야 분위기를 일신하고 대통령이 하고자 하시는 그런 정책의 추진 동력을 얻으실 수 있겠죠. 예. 좀 더 큰 폭의 인적 쇄신 개편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요 국정조사 요구서를 지금 제출했습니다. 건진 법사에 이어서 관저 리모델링 업체의 취임식 초청 명단 논문 표절 의혹 모두 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건데요. 오늘 우상호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가 직접 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윤 대통령에게는 계속 이제 부담이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 국정조사 요구? 국정조사 요구는 사실은 좀 과하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곧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을 국회가 시작되고 또 청와대의 경우에는 그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또 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의석수도 많고 충분히 그걸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안도 그렇게 긴 것이 아니거든요. 예. 그건 뭐 또 국정감사라든가 국회에서 상임위의 활동을 통해서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답변을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아.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똑같은 대상인 것을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런 지금 국회가 쏟아야 될 이런 그 집중도를 떨어뜨릴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건 네. 아마 민주당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시점이 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은 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좀 전문적인 이제 좀 조력을 받을 시간이 되었다 생각을 합니다. 아. 저는 생각에. 예. 그리고 이것도 대통령실을 축소하기 위해서 이제 일부속실을 없애고 했던 것인데 네. 오늘 중앙일보의 칼럼에 이런 사실 뜻깊은 칼럼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가 미셸 오바마 그러면은 오바마 대통령의 인기를 능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미셸 오바마의 그 자서전을 보면은 비컴이라는 걸 보면은 예. 대선 과정에서요 그 공격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습니다. 받아서
미셸 오바마 본인이 뭐 다른 역할을 못할 정도로 위축이 돼가지고 예컨대 예. 무슨 말을 하면 말을 잘라가지고 아주 악의적으로 편집한 걸로 해서 사람이 말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논문 쓴 것도 논문에 무슨 하자가 있네, 뭐 철자법이 어떻네 해가지고 끝없이 이 깎아내리고 해가지고 완전히 자신감을 잃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그걸 나중에 이제 전문가들이 가서 미셸 오바마가 사실 내세울 게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김건희 여사 역시도 지금 뭐 검찰총장의 부인이 되기 전에 이미 아주 성공한 문화 기획가였습니다. 그건 YTN도 그렇고 우리 주요 언론사들이 다 사업을 같이 해봤기 때문에 그 역량을 압니다. 그런 사람을 갑자기 무슨 훨씬 이전에 아주 결혼할 때는 예. 그 오히려 자천된 검사진 시절이었는데 그걸로 해서 무슨 후광을 받은 것처럼 자꾸 하는데 그 역량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제 보여줄 수 있을 만큼 시기도 됐고요. 그런 것들을 좀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서 그리고 여러 의구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해소될 텐데 그런 것들도 좀 제때제때 차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를 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이소영 의원님, 뭐 8가지 의혹을 제기했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대통령실 그 집무실 관저공사 업체 선정 관련한 문제, 그리고 김건희 여사 그 친분 있는 업체들의 여러 가지 특혜 의혹, 그리고 대통령실의 사적인 채용 의혹,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 최영두 의원님 지금 국정감사가 앞두고 있어서 국정조사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국정조사 한가할 때 하는 거 아닙니다. 필요하면 해야 되는 거고 국민들의 의혹이 커지고 있으면 그게 뭐 국정감사 처리 아니라 뭐 예산 결산 처리라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게 국정조사죠. 네. 근데 저는 그 아까 미셸 오바마 여사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뭐 비슷하게 공격은 받았을지 몰라도 김건희 여사의 대응과 지금 태도는 천지 차이인 것 같아요. 전혀 위축된 걸로 보이지 않고요. 예. 사실 뭐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 대선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가장 시끄러운 내조를 하고 계신 영부인 아닙니까? 그리고 뭐 너무나 자신감이 충만한 나머지 지금 관저공사 업체 선정 문제도 저는 보면 5년 전 최순실 사태가 오버랩이 돼서 너무나 당혹스러운데 지금 김건희 여사랑 관련 있는 업체가 뭐 이 공사, 인테리어 공사 공고 난 지 뭐 2시간 반 만에 낙찰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영부인이 또는 영부인의 최측근이 이 공사 정보를 알아다가 그 업체한테 미리 알려줬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취임 100일 만에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오만함과 자신감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나요? 저는 굉장히 큰 의혹이고 우리 국민들이 이런 일을 겪어봤기 때문에 저는 정말 그 트라우마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참 어떻게 이런 상황을 방치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정조사 요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정조사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죠. 예. 국회 상임위에서는 바로 다루면 됩니다. 다루면 되고 그다음 이 문제는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 한 1년 근무할지 모르는 별정직 9급의 인사 과정도 낱낱이 공개되는 세상입니다. 근데 이런 엄청난 사안이 만일 지금 민주당 주장처럼 그런 의구심이 큰 사안이라면 그냥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도 기본적으로 그 정부의 입찰 과정을 통해서 된 것입니다. 네. 그 과정에 비밀이 들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 것들은 이제 바로 국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또 지금 운영위원회 업무가 곧 9월 이제 정기국회 시작이 됩니다. 네. 다 드러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이 문제로 정치적 공세를 펼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생각을 해보고 그건 뭐 나중에 사실이 드러난 뒤에 지금 사실이 아닌 것을 가정을 전제로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이 드러난 뒤에 그때 한번 따져보시죠. 아니 뭐 가정 이렇게 할 것도 없고요. 지금 의혹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의혹이 사실은 많다는 국민들 주장일 뿐이죠. 앞에서 이거를 해소해 드려야 되는 의무가 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국회에서 해야죠. 아니 무슨 그 관저 업체 뭐 무슨 수주 이것만 문제인가요? 지금 뭐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을 덮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대가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의 주식을 이사회 의결도 없이 취득했다는 거잖아요. 이거 자체는 팩트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과정들이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져야 되는 거고 지금 인터넷에서는 국민들이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은요. 윤석열 정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국민 위의 검사, 검사 위의 여사, 여사 위의 법사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계세요. 지금 건진법사라고 하는 윤석열 뭐 대통령의 뭐 멘토신가요?
그분이 세무조사 무마하는 청탁을 했다는 의혹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의혹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런 것 때문에 그걸 조사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대통령의 그런 것을 20년 차단하겠다는 지기, 것이고요. 20년 지기, 측근, 친척, 수십 년간 같이 일했던 검사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온갖 의혹들이 100일 동안 쏟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뭐 검찰이 알아서 수사와 기소를 잘 할 거다. 아니 그건 뭐 이렇게 얘기할 우리 수 없습니다. 민주당의 상상력이 지나친데 그게 나라입니까? 그렇게 나라가 구성된다면 예. 말도 제 안 말이 소리죠. 그 말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거는 지금 검찰이라든가 우리 특히 야당이 이렇게 거대 야당이 눈이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무마될 수 있겠습니까? 철저히 밝혀냅시다. 상임위에서 국회에서. 일단은 한 번 더 관계기관 불러서 이야기하기로 했습니까? 그게 그 예. 상임위라고 하는 게 청와대 그 대통령실을 관장하는 것이 국회 운영위원회인데요. 예. 국회 운영위원회는 상설위원회가 아니라 겸임위원회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든지 열 수 있지만 예. 저도 운영위원으로 활동을 해봤습니다만 사실 거기에 대통령실 인사들이 나와서 뭐 제출하라는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한다거나 답변하라는 답변을 뭐 충실하게 구체적으로 낱낱이 소상히 밝힌다거나 하는 것이 항상 그렇게 잘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료도 뭐 관련 없음, 뭐 한 줄짜리로 답변이 올 때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게 해서 국민들 의혹이 해소가 아니, 되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그렇게 했죠. 그러나 이 정부는 다를 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이제. 예,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자, 여러 가지 오지도 않고 의혹들은요, 그렇게 했죠. 확인되는 이제 것도 청와대 있고 정부가 확인이 아니기 아직 안 때문에 되는 다를 것도 겁니다. 있고요. 네. 그래서 항상 이 국정조사 요구를 하면 한쪽에서는 국정조사부터 하자 그러고 한쪽에서는 그럼 수사부터 하자라는 이야기를 과거 정부 때부터 지금 정부 때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이슈 여기까지 듣고요. 지금 국민의힘 상황하고 민주당 상황을 좀 잠깐 짚고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흘러가지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당의 비대위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냈죠. 가처분 신청 결과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결과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 본안 소송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시간 끌기 아니냐 이렇게 당에서는 보고 있나 봐요. 뭐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대목인데 지금 이걸 법률로 다툴 수 있는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러나 이제 이미 제기가 되었죠. 제기가 되었으면 저는 이 문제를 좀 가지고서 법원도 판단이 있을 테고 그 당사자가 하겠다면 끝까지 가는 것이겠죠. 당에서는 기각될 예, 예. 것으로 보는 거죠. 일단 그렇습니다. 가처분은. 대개는 예. 이제 정치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당에 또 의결 절차를 거쳐서 예. 전국의 90%가 찬성을 했고 지금 이 상황이 비상 상황이 아니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집권 3개월이 안 돼서 이렇게 내용 상태에 빠져서 이런 소송 사태까지 빚은 상황이 비상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그 안타까운 점은 이렇게 해서 그냥 끝을 보겠다는 것인데 네. 그게 과연 이제 이게 원하는 방향으로 될지도 의문이지만 지금 집권 여당이 굉장히 큰 그 퍼펙트 스톰에 버금갈 만한 참 우리가 닥칠 수 있는 모든 위기를 속에서 지금 국정을 헤쳐나가고 있거든요. 네. 이런 과정에서 한때 30대 당대표, 정말 우리 역사상 전무후무했던 30대 당대표, 큰 국민적 기대를 모았던 당대표가 예. 이렇게 스스로 쌓았던 신망과 리더십을 무너뜨려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에 대해서는 사실 이준석 전 대표를 생각해서도 답답한 일입니다. 이건. 네. 앞서 하태경 의원이 지지율 회복을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윤핵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와 좀 화해하고 타협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정치력을 발휘할 부분이 있죠. 네. 예, 중진들이 하는 역할이 그런 것입니다. 중진들이 큰 역할을 해야 될 테고요. 그런데 중진들하고 특히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의원들하고 윤핵관이- 이준석 대표와의 아니, 전 대표와의 사이가 굉장히 좋지 윤핵관이 않잖아요. 중진들은 아니죠. 예. 그보다 더 큰 역할을 하는 중진 원로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 네. 역할들을 하셔야 되고 또 사안 자체도 저는 지금 뭐 최종적으로는 이준석 대표가 전 대표가 그 본인이 낸 소송 자체를 스스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2030 이후에 2030이 2030에 많이 떠났잖아요. 그 문제는- 여론조사를 보면요. 네, 네. 근데 뭐 장해찬 평론가 또 이준석 전 대표 사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뭐 심각한 위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앞으로는 그대로인데 예. 아마도 지금 또 하나의 큰 여당이 위기는 지금 진짜 청년 집안 싸움 점입 강령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또 나오잖아요. 근본적으로 보자면은 사실은 청년들의 기대를 모았던 것은 지난 정부 내내 그 다락같이 오른 집값에다가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또 불공정 내로남불 때문에 청년들이 자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그 자질한 것을 마침 30대 당대표도 나오고 또 내로남불을 바로 직공할 수 있는 그 검찰총장 출신의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되고 하면서 기대를 많이 모았던 것이죠. 근데 그런 기대가 지금 경제적으로라든가 또는 이런 예컨대 지금 코인 같은 거 투자를 많이 했다 엄청나게 큰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또 집값 여전히 아직도 뭐 이렇게 많이 안 내렸고 집값 대출 금리만 올라서 참 청년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저는 이런 정치적인 어떤 지금 내용 외에도 그 청년들을 위한 경제적인 청년들이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뒷받침도 저는 2030 세대 지지를 회복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한 3분 정도 남아서 민주당 이야기는요. 전당대회 이야기 좀 해볼게요. 민주당 전당대회는 네. 어떻게 가고 있는 겁니까? 민주당 전당대회는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 28일 날 8월 당대표가 발표되는 거죠? 네, 8월 28일이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지역별로 권리당원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고 네. 호남하고 수도권 권리당원 투표 그리고 전국에 있는 전국대의원 전체 요렇게가 남았고 여론조사가 또 2차 여론조사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전체적인 점수를 이제 100점으로 환산해 본다고 했을 때 아직 70점에 대한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당대표는 일단은 이강으로 압축된 거잖아요. 이강으로 강훈식 의원이 이제 사퇴를 하면서 그렇죠. 이강으로 압축이 됐지만 지금 지지율 격차가 상당히 커서 사실 거의 80% 가까이 된다면서요. 이재명 후보가. 뭐 지금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예. 그 격차가 좀 좁혀질 가능성은 있다고 보지만요. 일단 현재로서 당대표 역대 민주당 선거에서 이렇게 격차가 벌어진 적이 있었나요? 제 기억으로는 뭐 이렇게 큰 격차는 좀 이례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까? 당내에서? 우려가 있죠. 당이라고 하는 게 사실 다양한 의견과 다양한 인물들이 경쟁하면서 발전하는 것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너무 일극 집중 체제로 가는 것은 사실 당에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은 또 아니라고 보입니다. 예. 그 최근에 그 당원 80조 개정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80조 1항을 아예 삭제해버리자는 의견이 계속 나온다면서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재논의하지 않겠다라고 선을 그었기 때문에 아. 더 추가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예. 저는 이번에 이제 비대위가 그 80조 1항을 건드리지 않는 것으로 이제 의결을 한 것이 나름대로 합리적인 판단에 기한 결정이라고 보입니다. 네. 지금 이제 당내에서 우려하는 게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공천 학살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걸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비명계 의원들, 비명 지지층 어떻게 보세요? 그런 걸 시스템적으로 좀 이렇게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안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민주당 내에서? 저는 뭐 친명계 의원이 아니지만 공천 학살을 전혀 걱정하지 않고 있고요. 아, 예. 그러니까 사실 정당이라고 하는 게 아무 이유 없이 뭐 가만히 있는 사람을 나랑 친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뭐 공천을 주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나라 정당 정치가 허접하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지난 20대 총선에서도 이해찬 당대표 시절이었는데 뭐 이해찬 당대표의 뭐 측근 이런 분들이 오히려 공천에서 많이 떨어지고 다른 분들이 또 많이 당선되기도 하고 네. 그런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는 당규가 살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야 상황 간단히 잠깐 저도 여당은 한마디, 야당한테 들었습니다. 예. 한마디 무슨 부탁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예. 지금 뭐 야당이 여당이라든가 정부 대통령실을 비판하고 그 파헤치는 것이 본능이라 생각합니다. 좋은데 좀 너무 지나치다 생각 중에 근데 이런 겁니다. 지금 뭐 경찰국장이 임명했다는 이게 프락치다, 밀정이다 이러는데 이분을 경무관으로 발탁한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경찰에서 경무관이라는 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철저한 검증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어떤 정부입니까?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로 가득 채워진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 정부에서 그러면 그런 프락치욕 했던 사람을 경무관 시켜줬습니까? 그래놓고 지금 돌연 그걸 가지고 경찰국장한테 한다니까 과거에 문제 삼지 않던 난 이런 식으로 좀 더 진정하게 그 시절이 있을 때는 좀 보고서 좀 균형 잡히게 비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찰국 문제는 이게 치안감 시대로 회귀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공포가 있는 상황에서 공안을 전담하던 그런 이력까지 있는 분을 예. 경찰국장으로 그분을 발탁한 문재인 것 정부가 자체에 대한 경찰 우려인 거죠. 경무관으로 네, 발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요. 못하신 말씀은 2주 뒤에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떤 내용을 보고받았는지 또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강제 북송을 결정하게 됐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걸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검찰이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있죠?
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는 오늘 오후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 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정원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지 한 달여 만에 이뤄진 압수수색입니다. 검찰은 대통령 기록물 가운데 당시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이 담긴 문서를 선별해 열람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11월 당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이들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달 서훈 국정원장 등을 탈북 어민에 대한 중앙합동정보조사를 조기 종료시키고 통일부에 전달한 보고서에 귀순 관련 표현 등을 삭제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시민단체와 변호사단체도 각각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의용 전 실장 등을 직권남용과 불법 체포 등 혐의로 고발했는데요. 이후 검찰은 탈북 어민들이 북송되는 과정이 담긴 영상과 사진, 자필로 귀순 의사를 밝혔다는 보호 신청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확보해 실제 귀순 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어민들의 귀순 목적과 귀순 의사, 그리고 귀부 의사를 서로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북한의 주민등록증인 공민증이 있는 사람은 외국인이라는 입증이 없는 이상 출입국법에 따라 강제 퇴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소개했는데 사실상 당시 북송 결정이 위법했다는 결론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당시 청와대가 북송 관련한 법리 검토를 요청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지만 북송 방침을 미리 결정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는데요. 검찰은 대통령 기록물을 확보해 각 부처가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과 청와대가 북송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참모진 사이 어떤 지시와 후속 보고가 있었는지도 중점적으로 살펴볼 전망입니다. 그동안 관계기관 실무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검찰은 이번 주 서호 전 통일부 차관과 당시 강제북송 과정에 관여한 전직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확보한 대통령 기록물을 분석하는 대로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과 정의용 전 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등을 차례로 소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전날보다 3만 9천여 명 감소해 13만 8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의 중증화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1만 곳을 넘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먼저 자세한 확진자 현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3만 8,812명입니다. 어제보다 3만 9천여 명 줄었습니다. 일주일 전 같은 요일과 비교하면 1.07배, 2주 전보다는 1.23배 많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22명 늘어 492명을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확진자 숫자와 1, 2주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만큼 다음 달까지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망자는 83명 나왔는데요. 사망자가 80명대를 기록하기는 지난 5월 7일 이후 104일 만입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45.7%로 전날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19 고위험군의 중증화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이 지금까지 1만 곳을 넘어섰다고요? 네, 중대부는 먼저 여름철 이동량이 증가하고 감염 재생산 지수가 1.18로 7주 연속 1 이상을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코로나 지정 병상 7,200여 개를 운영 중인데 이는 신규 환자 21만 6천 명에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며 30만 명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검사부터 진단, 치료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진료기관을 12,000곳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국 동네 병원과 의원 3곳 가운데 한 곳꼴입니다. 정부는 원스톱 진료기관 인근에 먹는 치료제 담당 약국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터넷에서 코로나 관련 단어를 검색하면 원스톱 진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검색 기능을 고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특히 의료 정보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진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보호 방안도 마련키로 했습니다. 재택치료 초기 단계에 있는 독거노인과 노인 부부 등 취약계층의 건강 상태를 하루 2-3번 유선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방문 건강 관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미국 정부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재정이 고갈되면서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의 무상 공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백악관은 코로나 우세종이 된 BA.5에 대응하는 개량형 백신이 조만간 나올 거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의 무상 공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재정이 고갈돼 비용을 개인으로 돌려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조정관인 아시시 잔은 방송 인터뷰에서 새로운 백신이 몇 주 안에 나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세종이 된 BA.5와 같은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개량형 백신 출시가 임박했다는 겁니다. The vaccines that are coming in a few short weeks are specifically designed for the virus that's out there. 제약사 화이자와 모더나가 9월에는 개량형 백신을 공급할 수 있을 거라고 약속했다는 앞선 보도와도 시기가 맞아떨어집니다. 자 조정관은 12살 이상 모든 미국인들이 새로운 백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매년 접종하는 독감 백신처럼 코로나 백신도 매년 새롭게 맞아야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Just like the flu vaccine, where people need to get updated once a year, we probably need to continue to get updated with COVID vaccines on an ongoing basis. 공공 의료 시스템이 취약한 미국에서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를 유료화할 경우 향후 코로나 대응에서 더 큰 취약점을 드러낼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전국 아파트 매수 심리가 3개월 연속으로 떨어지며 약 2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89.3으로 지난주보다 0.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매매 수급 지수가 기준선보다 낮으면 주택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신드롬에 가까운 인기를 끌었던 ENA 수목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종영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장애, 편견과 함께 그동안 잊고 지냈던 가치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영우가 남긴 것을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영우 정체가 뭡니까? 바보인 척하면서 우리 놀리는 거 아니야?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은 일방적인 보살핌이 아닌 공존입니다. 굉장히 약자 같은 약간 기존의 편견이 드러나는 역할로 많이 그려졌었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장애인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되는지 약간 이런 것도 보여주면서 동질감도 느끼고 응원도 하게 되는 그렇게 그려낸 것 같아요. 천재성을 지닌 서번트 증후군 변호사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도 받지만 모델은 엄연한 실존 인물입니다. 오히려 자폐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줘 이해도를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Did not have the same autistic traits that she did. I just really felt that was something that resonated with me and also shows just how big of a spectrum that autism truly is. 법정 드라마인 만큼 우리 사회 곳곳에 온갖 이의를 제기합니다. 성소수자, 여성, 북한 이탈 주민이 겪는 편견과 차별을 다루지만 진지하면서도 경쾌한 방식으로 불편하지 않게 관심을 이끌었습니다. 야, 변호사는 그것만 잘하면 돼. 이 있습니다! 이 있습니다! 잊고 있던 가치를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은 현실의 노력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도로 건설로 두동강날 위기의 마을을 구한 극중 팽나무는 문화재청이 천연기념물 지정을 검토 중입니다. 우영우가 천재성을 발휘할 때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마음껏 유영하는 고래는 그게 판타지적 요소를 넣기 위한 소재였지만 이렇게 시각화할 수 있는 뭐가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고래를
선택하게 됐고 참 신비하고 좋은 동물이더라고요. 고래에게 수족관은 감옥이라는 대사는 동물권에 대한 울림으로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고래는 다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1등 공신이 됐습니다. 개인의 영역, 돌고래 관심 가지는 거 인정해주고 이거를 계기로 해서 좀 이 친구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같이 공감해주고 대화해주면 훨씬 더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담담하게, 불행하지도 우스꽝스럽지도 않게 다름을 바라보고 대하는 방법. 힐링 드라마 우영우가 우리에게 남긴 과제이자 선물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대통령 경호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22경찰경호대에서 지난 4월 실탄 오발 사고가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4월 1일 대통령 경호처에 파견된 22경찰경호대 경찰관이 서울 옥인동에서 외부 경호를 마치고 복귀한 뒤 총기 안전검사를 하다가 오발 사고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총기를 소지한 경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부탁받은 다른 경찰관이 실탄을 총기와 분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검사를 하다가 사고가 난 걸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서울 염창동 도로에서 5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승용차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앞서가던 승용차 운전자 30대 남성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파악됐습니다. 국회에서 의무 분정을 하고 있으므로 우리 과방위원회 정청래 위원장이 어제 가방위 열차는 정시에 출발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국민의힘이 열차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이런 걸로 들립니다. 169석의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기들 마음대로 운행하는 폭주하는 설국 열차일 뿐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장에 출석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반대하는 분 손 들어주세요. 반대하는 분. 지금 아니 연결 자체를 상정 자체 연결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먼저 권성동 의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진행 좀 합시다. 인사 먼저 하시고 순서 진행 좀 합시다. 너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허은하 의원님,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고 나서 발언하시라고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무조건 나를 따르라 식의 이 상임위 진행이 될 것이라면 앞으로 정말 이 상임위 진행이 의미가 있는가? 이런 식의 회의는 아무 의미가 없고 오히려 파행만 거듭하는 거니까 일단 정연을 하고.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간사가 없기 때문에 첫 회의는 위원장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사 스님부터 먼저 하고 위원회 스님부터 먼저 하고 결산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이게 뭐합니까? 위원회의 수명 결정을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9조를 따르면서 일 잘하는 정의하라니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의사 진행을 방해할지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발해. 자, 권성동 의원님도 제 몸에 손대지 마세요. 고발하는 게 좋은데 정의하라니까. 제 몸에 손대지 마세요. 참석 안 하려다 왔어요. 해서 넘어가네. 해서 넘어가네. 제49조를 따르면서 청원심사소위원회 당 4개 소위원회를 이해 없으시죠? 많죠. 이게 너무나 많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지금 찬반 토론 시간입니다. 이미 안건은 상정돼 있고 그래서 찬반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표결을 하면 되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왜 진행입니까? 요즘 초등학교도 이렇게 안 합니다. 찬반 토론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럼 찬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현재 서울을 비롯한 중북부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 강화군과 경기 파주, 김포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20mm 안팎의 꽤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는데요. 비구름이 빠르게 이동하면서 곳곳에 이렇게 강한 비를 뿌리겠습니다. 점차 충청과 경북 북부로 비가 확대되겠고 비구름이 남하하면서 내일은 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오락가락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는 경기 동부와 영서지방에,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충청과 전북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최고 70mm의 비가 오겠고 다른 지역에는 5에서 5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남부지방은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무더위가 계속되는데요.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33도, 대전 32도, 광주 31도, 대구 33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역에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맑은 날씨 속에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저희가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